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 다들 보셨습니까? 시청률이 방송 3사 합계가 39%가 나왔더군요. 합계로만 본다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시청률은 없었다고 할 만큼 아주 높은 시청률입니다. 그 유명했던 TV조선의 미스터 미스트롯 시청률도 39까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직전까지는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KBS가 19.5, MBC가 11.1, SBS가 8.4 합하면은 딱 39%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뜨거운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 시청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2시간 동안의 후보들의 열띤 토론 뜨거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꼴찌인가요? 점수를 구체적으로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이재명이 1등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1등이라고 그러고 또 심상정 안철수 다 자기들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TV 토론 뭐 2차, 3차, 4차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날에 해야 될 텐데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젯밤 2시간 동안 있었던 TV 토론에 대해서 자화자찬에 함몰돼 있거나 아니면은 캠프에서 우리 후보님 최고예요 이렇게만 하는 데는 2차 토론에서 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1차 토론에서 우리의 약점은 뭐고 상대편의 강점은 뭐고 2차 토론 때까지 뭘 보완해야 되고 이걸 정말 싸늘하고 객관적으로 오늘 반성하고 공부하고 있는 후보는 2차 토론 때부터 확실한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제 토론이 있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헐뜯기에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피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기 위해 자신의 비전과 정견을 알릴 시간을 허비하는 야당 후보의 모습은 무척 안타깝다. 대선 후보 윤석열은 안 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 이랬는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 형용모순 러셀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집합을 러셀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여당 대변인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었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를 헐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복잡합니까? 저 사람은 남을 헐뜯는 사람이야 라고 헐뜯고 있는 거죠. 그건 한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인 겁니다. 이걸 형용모순이라는 거 맞아요. 전 대변인. 아무튼 매우 이 대변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주민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모순된 쳇바퀴를 돌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후보를 헐뜯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헐뜯었다. 라면서 그 말로 윤석열 후보를 헐뜯고 있는 겁니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국 대장동 토론을 피해갔다. 여러 증거가 나타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70% 환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토론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은 사실은 이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져간 것은 국민의힘 쪽에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성남시장이 한 건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안 한 거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1조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든지 이재명 후보는 이 양단 간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아, 대장동 개발 내가 설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이익을 결국은 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답하시오.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지 자신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는지.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면 공격이 오면은 싹 피해가지고 옆구리로 들어가는 그런 전술을 쓰더라고요. 김만배의 누나가 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제 질문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신다. 그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특검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선 주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답을 하시겠나. 이렇게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10시쯤 끝난 다음에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양자 토론을 재의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어차피 시간 낭비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양자 토론 별무 효과다.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토론은 중계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양자 토론을 공중파, TV 중계는 못한다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토론을 하면은 어차피 중계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보니까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마지막에 무산된 것이 이른바 자료 토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무자료 토론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자료 들고 갑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제 사자 토론을 보니까 다들 자료 들고 와서 그거 봐가면서 토론하더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 사자 토론이 있은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후보들이 자신의 비장의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차 토론 때부터 이제 진짜 숨겨놓은 비밀병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대해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자신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요즘 가장 그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그것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어제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정책적인 모순점이라든지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혜경 씨의 최근 논란, 그 이른바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갑질 논란을 이제 얘기 꺼내면 당연히 상대편이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역공을 해올 것이 염려가 되므로 일단 이제 상황을 적정을 살피는 뭐 그런 전략이었다면 그런 부담이 없는 안철수하고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 했는데 마치 내 사람이 담합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궁금하긴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론 끝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하니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감을 잡았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요. 안철수 후보도 약간 뭐 그런 전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노골적으로 마치 장학 퀴즈에서 차인태 아나운서가 고등학생들한테 뭔가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생소한 단어를 턱 내밀면서 이렇게 찔러가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RE100 저 창피한 고백을 하자면 저도 TV 보면서 얼른 찾아봤습니다. RE100 블루수소 이거는 저는 웬만큼 떠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보통 사람들 자기 우리 미래의 앞날에 인류 미래에 이 수소가 중요한 에너지가 될 거야. 뭐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지. 수소에 색깔별로 분류가 있다는 거. 글쎄 여러분 아십니까? R200 블루수소. 그다음에 이제 토론 막바지에 가서는 뭡니까? EU 텍소노미. 여러분 아십니까? EU 텍소노미? 뭐 신문에 저러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말도 찔러가는 겁니다. R200 블루수소 뭐 그다음에 EU 텍소노미 그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RE100이 또 뭐 인터넷 공간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고 거기에 패러디도 많고 너는 알고 있었냐? 아니 나는 몰랐지.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설왕설래들이 많았습니다. R renewable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E는 에너지의 E자랍니다. 그래서 RE라고 하는 것은 재생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RE100이라는 건 뭐냐면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100%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 에너지로만 쓴다. 뭐 꿈 같은 얘기죠. 그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RE100 윤석열 후보한테 그거 아느냐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거 예습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그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오간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요, 유럽연합, 유럽 공동체에서 이른바 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에너지의 범주에 뭐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 분류체계를 말합니다.
텍소노미, EU 텍소노미. 이제 여기에 관건이 원자력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천연가스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석탄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자살골을 넣더라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상당 시간 전에 이미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엉뚱한 질문을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아쉽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EU 텍소노미에 이미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탁 되받아쳤으면 아주 100점을 맞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되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찔러가는 건데 사실은 그 찔러가는 칼이 본인의 몸을 찌르고 있었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네. 중앙일보가 그런 평가를 내렸네요. 윤석열 후보는 큰 훅을 한 방, 어퍼컷이나 훅이나 한 방 날려서 상대편을 KO시키려는 그런 전략과 스타일을 썼다면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잽을 날리는 그런 걸 썼다. 그래서 퀴즈를 내듯이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진 거 아니냐.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과감하게 말을 쏟아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제 귀에는 띄어있는데 상대편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후계자라고 묻자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후계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거듭해 오긴 했으나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생중계 마이크 앞에서 나는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문재인을 그렇게 손절하겠다. 딱 칼로 잘라내겠다. 라는 발언을 했을는지 몰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40%의 그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그 공중파 3사 이 실황중계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냐? 오늘부터 내가 문재인 손절. 누가 누구를 손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명백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매우 잘못된 정책.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보기엔 매우 과감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반면에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발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뭐 정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전문성을 자기는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소한 단어들 뭐 R200, EU 뭐 텍소노미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 뭐 수소가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그레이 수소 또 뭐 수소 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그린 수소지요. 수소를 만들 때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이게 그린 수소입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수소를 만들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대명사라고 하는 수소를 만들면서 환경 유해 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블루 수소, 뭐 그레이 수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찔러 들어갔던 건데요. 그렇게 자기는 뭐 전문성이 있다, 그런 이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시원시원하고 선 굵게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부동산 정책 청문회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문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득점을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간 좀 뭐랄까 실점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 줄 아느냐? 저는 최근에 뭐 그런 걸 좀 찾아봐서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청약 점수 만점은 84점이지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딱 묻자 윤석열 후보 제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당황하는 그런 기색이 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40점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절반도 안 되는 점수를 만점으로 알고,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 청약 저축 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는 청약 저축 통장 집이 없어서 뭐 만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구설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또 청약 점수 만점을 거의 절반 이하로 잘못 맞춰서, 거기에 또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참 또 한 번 묻습니다. 서울에서 그 청약 점수 커트라인이 얼마인 줄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 윤석열 후보가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안철수 후보가 그 62점이에요. 이렇게 또 만점 가깝다고 그러면 한 80점대 돼야 될 텐데, 물론 80점대 80점에 가까운 그런 극히 일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강남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70점대 이상 막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 지역을 통틀어 보면은 62.2,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살짝 실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제가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느냐, 그거를 이제 80%라고 했다가 그렇게 공약을 했다가 나중에 90%로 바꾼 거 아니냐, 그 10%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꾸느냐라고 이재명이 윤석열을 찔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나는 80으로 고정돼 있지 90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자 이재명이 나중에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할 겁니다 이랬는데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옳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80을 90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디서 90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네, 지난달 28일 날 JTBC 종편 방송이 윤석열도 LTV 90%까지 올리기로 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보냅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 뉴스를 보고 뭐 참모가 보여줬는지 그걸 이제 교차 확인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뭐 이재명 후보도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귀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뭐 언론이 체크할 겁니다. 그러고 얼렁뚱땅 넘어가더군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괜찮게 생각했다 이 문제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김지은 씨 유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지은 씨한테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몇 번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사과를 하더군요. 여기서 저는 아쉬운 점이 사과를 할 바에야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모양을 하지 말고 심상정 후보가 물러나겠습니까? 사과를 요구를 하면 그거 미리 예상을 했을 텐데 좀 전격적이고 물어본 사람이 미안하게 사과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심상정 후보를 꼼짝 못하게 압도해버린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킬체인 이 부분입니다. 뭐 심상정 후보가 킬체인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전쟁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토론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표시가 역력해서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킬체인이 발동됐다는 것은 이미 전쟁 국면이 벌어진 뒤의 일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미가 함께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에 의해서 그 정보 자산이 북한을 감청하고 레이더로 감청한 그 결과에 의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탄두미사일을 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킬체인을 발동하는 것이다. 저쪽에서 한국 국민의 수백만 명의 그 인명이 살상될 것이 100% 명확하다고 봤을 때 그때 그걸 원점 타격하기 위해서 쏘아 올리는 것이 킬체인인 것이다. 킬체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이미 전 단계가 발생한 다음에 인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쏘는 것이 그게 킬체인이다. 심상정 후보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킬체인에 대해서 공부한 이 양이 틀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의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인식 그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킬체인 한 방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저기 안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탄두에 대해서 그 후보들이 어떤 이 방어의 실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후보 됐어. 그런 장면. 아무튼 네,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지금 몇 점씩 주고 계시는지 그 점수가 정답일 겁니다.